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맹큐의 경제학 챕터 6장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부정책,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기업과 근로자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적으로 반띵해서 부담해라 이렇게 할지라도 힘센 사람이 약자한테 이렇게 더 이렇게 떠넘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만약에 아이유랑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BTS랑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좋은 기회가 있었어. 그래서 아이유랑 만약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밥값은 아이유 씨 제가 내주겠습니다 해서 제가 낸 거야. 아이유가 돈을 더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아이유가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커피는 제가 살게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아이유 씨 제가 커피까지 내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반반씩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BTS도 마찬가지야. 아니 어떻게 보면은 BTS나 아이유와 같은 사람들과 봤을 때 동등하긴 하지만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밥을 같이 먹어주고 커피를 같이 마셔줌으로써 오히려 감사하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더 급한 사람이 밥값과 커피값을 다 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가 만약에 더 급하냐 아니면 생산자가 힘이 세냐 급하냐, 이거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151페이지 넘어가셔서 152페이지 한번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거기 그림이, 극단적인 그림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자, 위의 그림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는요,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의 수량이 되는 것이고 아이스크림의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요 곡선이 거기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가파르게 돼 있고요. 공급 곡선이 거기 보시면 상당히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소비자에게 세금을 때리나 생산자에게 때리나 우리는 상관없어요. 똑같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생산자한테 세금 때리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원래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3달러 이런 식으로 돼 있었었는데, 소비자한테 때려도 되고 생산자한테 때려도 되는데 생산자한테 세금을 때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세금을 때리니까. 얼마만큼 때렸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세금을 때리게 되는 것이고요. 앞에서 0.5달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0이 여기 있고요. 1이 어디 갑니까? 하면 1이 여기라니까. 1이 바로 뭐라고요? 맞아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고 점점점점 내려 그려서 여기가 2 하면은 이거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만약에 2.9달러고요. 여기가 3.4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소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되고, 그 다음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3.4달러를 주게 되면 생산자는 3.4달러 받았죠? 정부한테 0.5달러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니까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2.9달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을 때 소비자가 내는 부담하는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요, 이게 바로 소비자 부담의 크기야.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크기.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여기가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하는 크기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고. 이게 뭔가 원리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152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이게 그림 A가 되는 건데 거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공급은 매우 탄력적이고, 그쵸? 공급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크고, 네, 이해되시죠? 자,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탄력성이 크다 작다라는 게 뭐야?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는 수요가 소비자잖아요. 수요는 가격의 탄력성이 작다라는 것은요. 가격이 비싸지거나 싸지거나 이게 필수제예요, 사치제예요? 필수제에 가까운 거야. 그러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작은 거니까 이 아이스크림은 필수제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담배, 마약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져도 소비자는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은 다 자기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고 하면요, 소비자는 대체할 만한 상품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비싸져도 계속 그거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우리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가격 탄력성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요, 얼마나 힘이 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생산자인 공급자가 힘이 세다 이런 얘기고요. 소비자가 힘이 없어 이걸 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이렇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생산자는 힘이 세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야 네가 부담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나쁘게 하는 건 아니고, 알아서 소비자가 둘이 이제 어떤 바게닝 파워에서 소비자가 약하기 때문에 생산자 부담은 작고 소비자 부담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건 반대입니다. 자, 뼈대만 한번 볼게요. 자, 반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반면에 거기 그림은 어떻게 돼? 수요의 탄력성이 큰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뭐 죽냐?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이 굉장히 탄력적인 거야.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소비량이 팍 줄어드는 거야. 그 이해 가시죠? 자, 근데 공급의 탄력성은요,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가팔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도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가격이 떨어져도 크게 줄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달러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정부가 만약에 소비자한테 해도 되고 생산자한테 해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1 이렇게 해서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한 크기가 정확하게 조세 부과한 크기랑 똑같다니까 0.5달러라니까 이 높이가 이 높이랑 똑같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평행하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1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바로 2 이렇게 돼서 점점점점점 여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원래 3달러에서 P0가 있었는데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이렇게 되는데 앞에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그림이 그래요. 저기 하늘 색깔하고 이렇게 노랑으로 했으니까 맞춰서 한번 볼게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만큼 되는 거야. 이전보다 조금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생산자가 내는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산자는 이만큼을 부담하는 거야. 생산자 부담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기울기에 반비례 된다는 거 아시겠죠? 탄력성이 지금 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거예요. 작아. 그럼 탄력성은 기울기의 반비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합시다. 수요니까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가격 탄력성이 크다?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소비자가 힘이 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힘이 세 이런 뜻이야.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생산자한테 떠넘기는 거야. 아이스크림 사시죠 제발. 이거 비싼데요. 아이스크림 말고 저 그냥 시원한 음료수나 다른 팥빙수 먹을 거예요. 제발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싫은데 제가 가격 좀 싸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얼마나 싸게 해줄 건데요? 그냥 뭐 많이 싸게 해줄 테니까 가격 좀만 부담하시고 그냥 거의 뭐 이전 가격에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거기 보시면 위에 밑에 두 개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은 기울기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탄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힘이 세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 이 뜻은 뭐예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힘이 세다 이거야. 그럼 누가 세금 부담 많이 한다? 그쵸. 힘이 약한 생산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책에서는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거기 보시면은요. 153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세 번째 단락 볼게요. 그림 6-9는 거기 밑줄 별표해 주세요. 세금 부담의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 원칙이 이겁니다. 그 원칙이.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거기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무슨 원칙이라고 돼 있냐면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 탄력성이 낮은 쪽이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탄력성이 크다 이 뜻은 뭐다? 힘이 세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작다. 힘이 세니까 떠넘기는 거야. 그래서 세금 조세에 대한 부담이 작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 끝에 볼게요. 본질적으로 탄력성은 구입자나 판매자가 시장 여건이 불리해졌을 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야. 그러니까 가격이 뭐 비싸지거나 할 때 대체 상품을 찾아가지고 선택할 게 많으면 금방 시장을 떠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작다 잘 밑줄 치시면 저는 뭐 크다로 생각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작다는 것은 구입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만한 다른 재화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져도 대체를 찾기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가 다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담배라든가 중독성 있는 마약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서 뭐 세금을 때리던 아무튼 비슷하게 가격이 올라가도요. 대체할 만한 상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거의 다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셀프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뭘 연습하냐면 자, 한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경우 어떻게 되나 볼까요?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경우 이렇게 수요 곡선은 우하향 하는데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때리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겠죠. 이렇게요. 자, 012 찾아보세요. 012 여기가 0, 여기가 1, 점점점점점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자, 0이 원래 조세 부과 전에 가격이 되는데 2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인데 이때는 생산자가 이전의 가격을 그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는 하나도 조세 부담을 지지 않고요. 이게 바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야. 자, 텍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텍스의 크기가 이만큼이 조세에 부과가 되는 건데 그 부담은 전적으로 소비자가 100% 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기울기 빵이니까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네, 무한대입니다. 다시 한번 큰데 무한대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세다 이 뜻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라는 얘기는요. 뜻이 뭡니까? 공급자가 힘이 거의 무한대로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생산자가 힘이 엄청 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자가 엄청 골리앗같이 힘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비자가 완전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소비자가 조세 부과에 대해서 100% 조세를 부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수요 곡선이 수직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요 곡선이 수평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또 케이스 스터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보시면요. 사례 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사치제는 누가 부담하는가? 이 사치제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 탄력성이 일보다 큰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치제에 해당하는 게 거기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의회는 요트, 그렇죠, 요트.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 전용 비행기, 그러네. 또는 모피, 또 보석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굉장히 고가품의 사치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승용차도 그냥 앞에 고급이 있어야죠. 이제 승용차는 다 이제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세금을 때리면 이제 부자들이 세금 많이 부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는 얘기잖아. 이걸 주로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에 사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부자들, 갑부들이 많이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국회에서 사치제를 부과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법을 제정한 취지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부담의 능력이 가장 높은 고소득층이에요. 그래서 고소득층에게 거기 나와 있는 세금을 징수하자라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징수하자. 그래서 이제 조세법을 만든 거예요. 형식적 귀착을 한 겁니다. 근데 경작은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유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층에 과세하는 게 과연 진짜로 그렇게 효과가 있나?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많은 정책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을 안 배우게 되면 그냥 고지그대로 그냥 1차원적인 사고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경제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경제적인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의회의 의도와는 달리 요트 시장을 보면, 자, 요트 있습니다. 요트. 이게 뗏목이 돼버렸네. 아무튼 이게 뭐 아름다운, 아무튼 요트입니다. 요트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 요트에 대한 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요. 자, 누가 수요합니까? 고소득층이 수요한다고요. 거기 보시면 수요는 근데 탄력성이 커요. 왜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 꼭 요트를 안 타도 탄력성이 커요. 요트를 안 타도 무슨 뭐 골프 치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선택할 게 많아요.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트 대신 탄력성이 큰 거는 왜냐하면 대체재가 많은 거예요. 대체재가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아.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 돈을 대신 요트 사는 돈 대신에 더 큰 집을 사거나 유럽 여행 가거나 아니면 자손에게 그냥 돈 남겨주면 되는 거야. 상속하면 됩니다. 반면에 요트에 대한 공급 측면에 한번 볼게요. 공급. 자, 요트를 생산 공급하는 사람은요. 거기 보시면은 비탄력적입니다. 탄력성이 작아요. 비탄력적이에요. 왜요? 아니, 생각해봐.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트를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요트를 만들려고 막 디자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요 다른 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 만들던 기술이나 재료를 다른 대체품으로 만들기도 어렵고요. 또 요트의 공장, 첫 번째 줄 보시면 요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요 시장의 여건이 변했을 때 그 요트를 만드는 그 기술을요 갑자기 자동차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트에만 특화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을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사치품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누가 힘센 거야? 아니, 부자들은요, 고소득층, 부유층은요, 됐어. 요트 안 타면 되지, 뭐, 안 사면 되지, 이런다고요. 딴 거 하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공급하는 사람은, 이러면 우린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는데, 힘이 약한 거예요. 누가 힘세? 탄력성이 클수록 힘이 센 거예요. 그럼 누가 힘이 약하다? 이 비탄력적이니까 탄력성이 작은 거니까 힘이 약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요트 사는 사람들 요트 안 살래요? 그럼 공급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제발 요트 좀 사세요.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안 팔리면은 이거 디자인도 이쁘게 해놨는데요. 안 팔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세 번째 줄 볼게요. 조세 귀착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데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밑줄 치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겁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힘이 세고, 아셨죠? 다시요. 수요가 탄력적이고 소비자가 힘이 세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생산자, 공급자가 힘이 약하면 누가 부담 많이 한다? 당연히 공급자가 많이 하는 거죠. 공급자가 더 많이 귀착,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에 대한 세금 부담은 원래 국회에서는요, 고소득층, 부유층은 소비자에게 세금을 떼려고 했는데 막상 전가되는 것은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주로 요트 제조업체랑
근로자가 지게 됩니다. 왜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오히려 부유층에게 세금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오히려 중산층에게 전가가 되는 걸 알고요.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와, 사치품 부과하면 부유층이 다 하겠지. 아니야. 떠넘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사치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세금의 귀착에 대한 가정이 옳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해졌는데 이 정치인들이 경제학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치품 공급 업체들이 의회 의원들에게 자신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납득시키게 되었고, 사치품 공급자니까 이 공급자들이 저기요, 제발 이거 좀 없애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뭐야? 아니 왜 그래? 지금 부유층한테 했지 너한테 왜 피해가 가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알았어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93년 대부분 사치세를 폐지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간단한 수요 공급의 원리를 가지고요. 우리가 경제 현실 속의 많은 얘기들을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요. 우리가 챕터 6장과 관련된 탄력성을 가지고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7장에서 계속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